자, 계속 갑시다. 109페이지 볼게요. 이게 설이잖아.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 선물이 좀 한 11개 들어왔거든. 이제 학원들에서 많이 보내주잖아. 내가 이 시대인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한우를 보내줍니다. 다른 학원은 이제 뭐 과일 또는 육포. 근데 시대인재랑 시대인재 계열 학원들은 다 한우를 보내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려고 여기서 한 90까지 할 거니까 너네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 낳으면 나한테 보내. 아, 그리고 또 하나, 야, 내가 너네 좀 사용화 수업 촬영하는 거 다른 학원에서 보강 동영상 필요하다서 너네 걸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카톡이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선생님 연기 잘한대.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아니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막 질문도 하고 뭐 질문도 하고 뭐 애들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니네 좀 반성해야 돼. 아, 나 진짜 어떻게 애가 나한테 연기를 잘하냐고. 아, 이렇게 걔가 막 이런 거야. 선생님 EBS에서 촬영 많이 하셔서 그런지 연기 잘하신다고 해서 내가 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종강전에 여기 따로 브이로그 찍을 거야. 너네 한번 얼굴 다 한 번씩 찍어가지고 얘네들이 걔네다 이래가지고 아 이런 은둔형 외톨이도 진짜.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우리 거기 테마 10번은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물어보는데 여기가 맥시멈 2문제까지 나와. 근데 보통 한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 먼저 체크할 게 뭐냐면 너희 거기에 뭐 1번에 사회 불평등, 뭐 2번에 사회 계층화. 자 읽어보시고 이거 한 번에 설명해 줄게. 한 번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봐.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이거야.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물어보거든. 그럼 의미 보자. 자 1번 사회 불평등의 의미는 자 사회적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밑줄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거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개인과 집단이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밑에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다양한 양상에서 자 밑줄 경제적 불평등, 소득 격차적, 정치적 불평등, 권력 격차,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불평등, 뭐 위신, 특히 명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사회 불평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 불평등을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자 하나는 사회 불평등을 자 기능론에서 볼 수가 있고 자 사회 불평등을 갈등론으로 볼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내가 물어보자. 복습하는 거야. 기능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그럼 그 사회적 합의는 누가 만든 거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 내가 누가 만든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너네가 이렇게 멀뚱멀뚱 나만 쳐다보면 또 다른 학생들이 오해하지. 뭐라고? 문병이 또 연기하는구나. 자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했어. 근데 그 합의 사항이 뭐냐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 분배였잖아. 그 차등 분배 자체가 불평등이지. 그치? 그래서 기능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회 불평등은 일단 첫 번째 어느 사회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야. 그런데 자 갈등론은 어떤 거냐면 갈등론은 항상 이분법적이었어. 그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해. 그러면 갈등론의 합의, 규범은 누가 만든 거야? 지배층만이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럼 어느 사회나 갈등론에 보면 이원적으로 지배, 피지배가 존재하지. 그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기능론도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 현상으로 봐요. 그리고 갈등론도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으로 본다. 그래서 암기해야 돼. 자, 기능론도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 현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갈등론도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 현상이야. 단 차이는 뭐냐면 기능론은 그 불평등 자체, 즉 차등 분배가 동기부여 요소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이렇게 일요일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갈 거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능론은 그 불평등 자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거야. 또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거지. 그런데 갈등론에서의 사회 불평등은 지배층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만든 거거든. 그럼 한 번 지배층은 영원한 지배층이고 한 번 피지배층은 계속 착취 억압당하면서 계속 피지배층으로 남아있지. 그러면 너네 갈등론에서는 개천에서 용 날까 안 날까?
계층에서 용납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갈등론은 이 불평등 자체가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깨부셔야 돼. 그럼 깨부셔야 된다는 얘기는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야.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갈등론은 사회 구조적 모순이기 때문에 깨부셔야 돼서 불가피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인 거지. 불평등 자체가 개혁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내용만 정확히 확인해 두시면 한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한 문제가. 그럼 이런 거야. 제시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 보통 가나 한 다음에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다면 가는 이거야. 저 사람이 이번에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한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기능론 갈등론. 기능론이지. 근데 저 사람이 벌써 이사로 승진했어? 아빠가 회장이니까 역시 그런 거야. 능력과 상관없이 갈등론인 거지. 그럼 이제 정답 찾을 때 가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고 본다. 나 갈등론은 보편적이지만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너네가 요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자 111페이지 3번 봐봐.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 나와 있지. 자 그 표의 내용은 다시 한번 기능론, 갈등론 복습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봐봐. 기능론 맨 마지막에 불평등에 대한 관점 밑줄 쫙 보편적이면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근데 갈등론은 보편적일지 몰라. 보편적인 건 맞지만 불가피한 건 아니고 제거해야 할 대상인 거야. 그래서 개혁, 변혁의 대상이다. 불평등한 구조 자체가. 별표.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위의 내용들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제 불평등을 얘기했는데 이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계급 이론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계층 이론이 있어. 계급 이론, 계층 이론. 그래서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돼. 그런데 너네 봐봐. 너네 보통 불평등 현상을 계급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계층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지. 사회 계급화 현상 또는 사회 계층화 현상. 근데 너네가 익숙한 표현은 계급화 현상이야, 계층화 현상이야. 계층화 현상이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은 계층화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 불평등을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 110페이지에 보면 계급론과 자, 계층론을 비교할 겁니다. 계급론과 계층론. 자,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은 첫 번째 계급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계층이 있는데 자, 가급적이면 주장한 사상가까지 알아놔야 돼. 계급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고 자, 계층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막스 베버야. 자, 너네 베버 한번 등장했는데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재개강 해야 되겠네. 베버. 그 청교도 윤리. 또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청교도 윤리잖아, 한마디로. 또 사회? 실제로. 기억나지? 꼭 돌아가서 봐. 오케이? 일단 대답해줘서 고맙다. 한 명이라도. 계속 너네가 대답 안 했으면 나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혼자 촬영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자, 어떤 거냐면 이거야. 계급과 계층 모두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럼 봐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어떤 건지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을 서로 다르게 보는데 차이가 뭐냐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초기의 사람이었어. 그럼 너네 마르크스 하면 기억나는 게 뭐야? 마르크스 하면 자본론, 공산당, 선언, 그 혁명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마르크스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자본주의 초기를 보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누가 누구를 착취하더라.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더라.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이론이 단순해. 그래서 마르크스는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을 뭐로 봤냐면 경제적 요인으로 봐요.
자, 그리고 경제적 요인이고 그 경제적 요인에 뭐가 있냐면 그 경제적 요인을 그 당시의 시대적 한계야. 자, 생산수단으로 국한합니다. 생산수단으로 국한해. 자, 그러면 자, 생산수단이 뭐가 있죠? 공장, 기계. 그래서 마르크스는 무조건 자본주의 초기에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나 보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배계급, 자본가 계급이 되는 거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동자, 피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무조건 이분법이에요. 즉,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자,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지배, 피지배로 나누는 거야. 지배, 피지배. 자, 그러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이 되는 거고 자, 생산수단, 공장과 기계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지배 계급인 노동자 계급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눈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본가 계급은 단지 생산수단 공장기계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가 늘어나고 부를 축적해가는 거지. 그럼 자본가 계급이 누구를 지배하고 착취한다. 노동자 계급을 끊임없이 단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거고 노동자 계급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 이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노동자들은 농부들이었잖아. 농부들은 자연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실현을 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농사 질 때는 농부 한 명이 500만큼의 농사를 지면 그 500의 수확물을 다 자기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노동을 통해 자아 실현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500만큼의 노동을 해. 그런데 그 노동의 결과물을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 400 정도를 가져가. 그럼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성과에서 어떻게 될까?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자아 실현이 불가능해지죠. 그걸 노동 소외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문제를 풀다 우리가 어차피 윤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소외의 뭐 의미가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지만 노동의 소외라는 얘기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되는 거지 외로워요가 절대 아니다. 자신의 노동의 결과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지 못하는 걸 그런 걸 노동소외라고 하고요. 또는 인간소외. 봐봐. 한 번 자본가는 영원한 자본가고 한 번 노동자는 영원한 노동자여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로 옮겨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자본가들은 자신의 소수를 유지해야지만 이익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들 간의 관계는 엄청난 대립, 갈등, 적대 관계겠지. 그러면 자본가는 자본가끼리 뭉칠 거고 노동자들도 노동자들끼리 뭉칠 거라고. 그래서 꼭 포인트, 계급의식이 강할까 약할까? 계급의식이 강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급의식이 강하다는 얘기는 자신이 속한 계급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한 거고 다른 계급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강한 거야. 다시 계급의식이 강하다는 얘기는 자신이 속한 계급에 대한 귀속의식,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귀속의식이 강한 거고 다른 계급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서 이동이 제한적이지, 불가능하지. 그리고 적대감이 강해서 우리는 이걸 이분법 외에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연속적, 불연속적, 단절적. 그래서 이 표현 꼬라나 그들의 관계는 불연속적이고요. 자, 어떤 관계냐면 단절적 관계야. 그래서 앞으로 너네 계급이론이 시험에 나오면 이분법 흐름, 어떤 흐름? 불연속적, 그 다음에 단절적 관계 또는 단절적 흐름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급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럼 너네가 볼 때는 무조건 사회를 자본가 노동자를 보잖아. 그럼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계층을 하면 뭐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얘네들은 뭐가 없는 거야? 중간층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중간은 없는 거야. 극단적으로 분포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자 특징에 보면 중산층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건 따로 너네가 한번 밑줄 쳐놓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체크해놔. 너네 선생님 지금 계급적 접근을 마르크스라고 그랬잖아. 그럼 너네 하나 암기할 게 있어. 마르크스는 무조건 갈등론이야. 마르크스는 무조건 갈등론이어서 자, 요런 내용이 나와도 결국 갈등론과 똑같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결국 어떤 관계, 대립관계가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를 얘기하냐면 공산당 선언에서 서문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그래.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자본가의 목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가는 게 이상적 사회라고 보는 거지. 근데 아마 윤리 공부한 친구들은 공산주의가 한 번에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과도기적 단계로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대립과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 그러면 대립과 갈등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대립과 갈등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뭐가 생기냐면 사회 변화가 생기면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가 결성되는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어. 생산수단을 둘러싼 계급 간의 갈등 대립이 결국 사회 변동,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야.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볼 때는 이 대립과 갈등은 사회 구조적 모순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립과 갈등으로 문제가 터져도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돼서 변화가 생기면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 결국 뭐가 똑같아. 갈등론과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 하나만 더 봐. 마르크스는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을 뭐에 국한해서 봤냐면 경제적 요인, 즉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만으로 본 거야. 그런데 너네들 가끔 질문하는데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선택지에 선생님은 지금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그랬지. 그런데 가끔 선택지에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 여부라고 나오거든. 야, 어려운 게 아닌 게, 야, 공장과 기계가 자본가일 거야. 소유했지. 그럼 자본가는 그 공장과 기계를 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 여부를 국한해서 불평등 현상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지배층이지. 근데 그들이 명예도 가져가는 거지. 그들이 권력도 가져가는 거야. 즉 경제적 요인이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이 경제적 불평등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까지 결정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봐봐.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 자, 특징의 마지막 줄에 밑줄 쫙 쳐. 선택지 잘 나온다.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밑줄 쫙 쳐두고요. 요 내용을 자꾸 말을 바꿔서 출제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나머지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 그럼 불평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계급 이론을 1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니까. 다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불평등, 명예, 정치적 불평등, 권력 등은 모두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그럼 말을 바꾸면 경제적 불평등이 나머지 모든 불평등을 결정한다.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르크스의 이론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베버가 등장합니다. 근데 베버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제 수정해서 보완하는 거 어떻게 보완하냐면 아니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경제적 요인 하나만으로 국한해서 보느냐. 그래서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은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즉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해서 경제적 요인, 그 외에 사회적 요인, 그 외에 정치적 요인도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불평등을 구분하는 기준. 그런데 하나 더. 마르크스는 경제적 요인을 뭐로 국한해서 설명했죠? 생산수단, 그 당시 시대적 한계야. 공장이냐 기계만으로 봤는데 베버는 아니 생산수단의 당연히 소유가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가 변했어. 경제적 요인을 어떻게 생산수단만으로 보냐 이거야. 오케이? 너 생각해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너네들에 비하면 상층이야 하층이야? 너희도 높지? 그럼 내가 너희보다 높은 이유는 뭐지? 내가 잘생겨서? 너무 그렇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쳐다보면 어떡하냐. 야, 너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 상대적이니까. 너는 참 옥상 간다 진짜 오늘 진짜. 야, 그럼 다시 봐봐. 내가 너희들보다 뭐가 많아? 돈이 많지? 많어. 까울 수는 없고 하여튼 많어. 일단 많다.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보다 돈이 많은 이유는 뭐야? 내가 너희보다 지식이 많은 거고. 그치?
내가 너희보다 강의하는 능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러면 불평등을 하는 때 경제적 기준을 어떻게 생산수단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특정 기술 수준이 높을 수도 있잖아. 특허를 가질 수도 있잖아. 또는 어떤 전문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 결국 뭐냐면 이거 말하나? 100원은 경제적 요인을 생산수단 외로 좀 더 세분화했어. 즉 다양화시켰다는 거야. 경제적 요인을 보다 세분화 다양화시켰다. 그래서 생산수단 외에 뭐 특허, 자격증, 소득의 상태, 그 다음에 뭐 기술 수준 등등 여러 가지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준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명예야, 명예. 그래서 명예 또는 위신이라고 나올 거고요. 정치적 기준은 당연히 권력이겠지. 권력. 그래서 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어떻게 하냐면 수직선상에 상, 층, 중, 층, 하, 층 이렇게 표시해서 수직선상에 일렬로 상층, 중층, 하층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각각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단지 범주와 범위로 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상중하 어디에 속하는지 범주화했다 라는 게 배버의 특징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나와. 여기서는 단지 각각의 기준, 경제적 요인, 다양한 요인이 있고 사회적 요인, 다양한 요인이 있고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서 상중하 어디에 속하는지 단지 범위로 구분만 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 명확하게 상중하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마르크스는 불연속적 흐름이라고 그랬죠. 베버가 나오면 수직선상의 일렬로 연속적 흐름이다 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기준에 따라 계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준에 따라. 자, 대표적으로 생각해봐. 자, 부동산 투기로 대박이 난 졸부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상층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다 에이 저런 졸부 하면서 지탄을 받아. 그냥 돈도 막 술만 엄청나게 막 비싼 술만 먹고 외제차만 몰고 다니고 막 금목걸이 막 치렁치렁하고 다니면서 욕해. 그럼 사회적 명예는 있냐 없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상층이지만 사회 명예로는 중 또는 하일 수도 있지. 다 욕하니까 주변에서. 그리고요 권력은 없잖아 이런 사람이.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자 우리가 보통 그래도 너네 생각해봐. 대학 교수 하면 와 하는 인식이 있잖아. 근데 대학 교수 연봉이 대기업보다 작거든 요새. 그럼 대학 교수 하면 경제적으로는 중층이야. 근데 우리가 대학 교수 하면 와 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교수라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교수라는 명예로 상층이 되는 거지. 그 교수가 권력 이런 거 없어요. 너희 대학 가면 놀라는 게 와 요새도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려진 게 나 때는 학교에 수업하러 갔는데 교수가 갑자기 휴강하지. 그럼 우리 땡큐였어요. 교수가 휴강하면 9시인데 9시에 딱 도착해서 교수가 안 들어와고 10분 있다가 갑자기 휴강이래. 그럼 우리들은요 이해하면서 술 먹으러 갔어요. 아침 9시부터 땡큐하고. 근데 요새는 어느 정도냐면 교수가 갑자기 휴강을 하지? 그럼 애들이 학교에 왔잖아. 그럼 교수한테 카톡을 보내요. 선생님 갑자기 휴강을 하셔서 저 지금 늦을 줄 알고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비 보내주세요. 근데 교수가 보내줘. 왜? 강의평가 때문에. 강의평가. 교수들도 요새 강의평가에서 자르거든. 강의평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이 교수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옛날에 교수가 잘못해서 학생들이 그냥 수동적이었는데 요새 학생들은 그것이 않다는 거야. 자기 점수가 생각한 학점이 안 나오면 가서 따진대. 따지는데 이게 왜 점수를 안 주는지 막 4시간, 5시간을 따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요새 당연한 거야. 왜냐면 우리 세대가 너네 부모님 세대가 그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안 찾았거든. 너희들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돼. 그러면 권력이 있어 없어? 교수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그걸 봐봐. 기준에 따라 계층이 달라지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지위 불일치 현상. 그래서 너네 앞으로 공부할 때 지위 불일치라는 표현은 계층적 접근에서만 나오는 거야. 계층적 접근. 그럼 중요한 게 잘 봐. 자,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계급과 계층을 봤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정리하는 거.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자, 뭐
경제적 요인이 모든 불평등을 결정한다. 다시,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불평등을 결정한다. 그럼 계급이지. 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명예와 권력 다 가져가니까. 하지만 계층적 접근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결정되고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준이 서로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불평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독립적인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지휘불일치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계층적 접근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마르크스가 무조건 갈등론이라고 했다고 그냥 너네 공부하면 혼자 베버 계층은 기능론 이러면 안 돼. 마르크스는 그냥 갈등론자야.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고요. 자, 따라서 자, 계층 이론에서 너네가 기본적 내용 보고요. 포인트는 자, 계층 이론의 특징 봐봐. 110페이지 계층의 특징에서 두 번째 줄. 사회적 희소가치, 부명예 권력 등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상층, 중층, 하층으로 범주화해서 자, 밑줄 연속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서열화. 그래서 불평등 현상을 연속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서열화 현상을 살펴봤고요. 자, 사회 이동 가능성이 자유로워. 그럼 얘들아, 사회 이동 가능성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하지 않겠지. 그리고 계층 간의 적대감도 강하지 않더라. 반대로 계급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하고 다른 계급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서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급의식이 강하다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산층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중산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지. 지위불일치 별표 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히 알아볼게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볼게요. 111페이지 4번. 그러면 자, 앞으로 봐봐.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는 계급보다 계층이 더 적합한 거죠? 아, 이거 하나 안 했다. 얘들아, 그럼 하나만 더. 계급과 계층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공통점은 무슨 요인? 경제적 요인은 공통점이지. 그치? 경제적 요인은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의 공통점이다. 요거 확인하고. 자, 그러면 자본주의 초기 근대사회 때는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 우세했지만 베버 이후에는 계급은 좀 한계가 있는 거지. 너네 이런 거 있잖아. 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보다 게임을 잘해. 그거 보통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쟤랑 나는 급이 달라 이런 표현 쓰잖아. 근데 급이 다르다는 얘기는 계급이 다르다는 거거든. 그럼 이거 의미는 저 새끼는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거고 나는 생산수단이 없다는 거잖아.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이 계급 이론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게임 자체로도 불평등을 나눌 수 있다? 그럼 보다 다양한 요인으로 접근하는 계층 이론이 맞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항상 불평등 현상하면 계층 이론으로 접근할 거야.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 정도 확인. 되죠? 자, 그러면 111페이지 4번 봐봐. 자, 그럼 사회 계층화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가운데 밑줄 칠게요. 객관적 지표에 의한 구분.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불평등은 다 객관적 지표야. 어떤 거? 소득, 그치? 재산, 이런 것들. 그치?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가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에 의한 구분으로도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엑스트라로 출제가 되는 거, 단설주고. 그럼 얘들아,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에 따라 구분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객관적 계층과 다를 수도 있지. 어떤 거? 나는 실제로 생각해봐. 내가 한 달에 100억을 벌어. 그럼 너네가 볼 때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상이지. 근데 이 사람이 준거 집단이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이야. 그럼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할까? 주관적으로 하층이나 중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만 알아놔. 자,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에 의한 구분이 이루어지면 실제 객관적 계층 구조와 차이가 날 수 있지. 그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앞으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구분. 돼요? 오케이. 자, 그 정도 확인이 된 거고, 자, 112페이지 심화학습 30번 별표 치고요. 꼼꼼히 읽어봐. 읽기 자료. 막스 베버의 동그라미 계층 이론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막스 베버는 밑줄 다원론적 입장에서 한번 읽고만 갈, 좀만 읽고 갈게. 다원론적 입장에서 불평등을 크게 세 가지 차원, 경제,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파악했는데, 각 차원에서 계급, 경제적 요인, 신분 집단, 사회, 파당, 정치. 그래서 앞으로 너네 문제 풀 때 정치적 요인하면 파당이라고도 나와요. 파당.
정치적으로 당을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파당이 형성된다. 밑줄 쫙 칩니다. 이들의 각 차원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원이 독립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구분하는 기준이 서로 독립적이네. 사회적 요인으로 불평등을 나눌 수도 있고 정치적 요인으로 불평등, 경제적 요인으로 각각 불평등을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가 나머지 너네가 자, 꼭 읽어보시면 돼. 꼭 읽어봐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이제 119페이지 갑니다. 얘들아, 보통 우리가 사회문화가 표분석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표분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 표분석 우리 마지막 때 종강 전에 좀 따로 다룰 거야. 테마 11에서 표분석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테마 12에서도 표분석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테마 13에서도 표분석 문제가 하나 나오고 테마 15, 즉 11, 12, 13, 15에서 표분석 문제가 보통 3개에서 4개가 나와요. 3개에서 4개. 그러면 표분석은 어차피 패턴이지만 너네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개념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막판에 종강 전에 표분석은 좀 따로 깊게 갈게요. 자, 일단 타이틀이 이거야. 사회 계층 구조야. 계층 구조. 자, 우리가 앞에서는 사회 계층화 현상을 봤다면 그러한 사회 계층화 현상이 현재 사회에서 실제 어떠한 형태로 등장을 하는가. 그게 바로 사회 계층 구조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사회 계층 구조 하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사회 계층 구조.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개방형 계층 구조랑 자, 또 하나는 자, 폐쇄형 계층 구조가 있어요. 개방형 계층 구조랑 폐쇄형 계층 구조. 자, 그럼 포인트는 이거야.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방형 계층 구조와 폐쇄형 계층 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더 중요해. 그래서 차이는 둘을 나누는 기준은 이동 가능성, 이동 가능성.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사회 이동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이동 가능성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개방형 계층 구조는 모든 사회 이동이 가능한 구조야. 모든 사회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사회 이동하면 뭐 수직 이동, 수평 이동,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개인적 이동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개방형은 모든 사회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폐쇄형은 일단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 이동은 뭐지? 앞으로 우리 계층 구조는 무조건 상층, 중층, 하층이야. 그러면 수직 이동은 올라가는 것도 안 돼요. 안 돼. 내려가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무슨 사회에서 나타날까? 신분제 사회에서 등장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폐쇄형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은 불가하지만 제한적으로 수평 이동만 가능합니다. 같은 계층 내에서 위치만 바뀌는 거지. 예를 들어 생각해봐. 너는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뭐였지? 이름도 없었지. 글도 모르고 선생 나는 뭐 돌쇠, 뭐 너희들은 뭐 언년 이래가지고 뭐 노비였잖아. 그럼 만약에 주인이 나를 딴 집에 팔어. 그러면 노비가 위치만 이 집 노비에서 저 집 노비로 바뀔 뿐이잖아.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인 수평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자, 개방형 계층 구조는 모든 사회 이동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폐쇄적 계층 구조는 일반적으로 무슨 이동만 가능하다?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 그럼 너네가 볼 때 개방형 계층 구조는 그래서 무슨 지위 중심이냐면 성취지위 중심이지, 그렇지? 근데 폐쇄형 계층 구조는 주로 귀속 지위 중심의 전근대 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 요 정도 하나 확인. 자, 그래서 1번 사회 이동 가능성에 따라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왔어.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있어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자, 거기 교재에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중학교 수준에 나오는 거고요. 고등학교 수준에는 그림은 안 나와. 그럼 정확히 잡자.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잡는 거야. 그 나라의 계층이 존재하면 뭐 상층, 중층, 하층이 있지. 그럼 그 나라 모든 인구를 상중하로 나눠. 그럼 전체 합계가 몇 명인지 몰라도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야? 무조건 100%지. 그러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말 그대로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상층, 중층, 하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요. 계층 구성원 비율이 하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중층, 그 다음에 자, 상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하, 중, 상 이거 체크하고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뭐 예를 들어 60%, 60%, 30%, 10%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 비율이 합계 100%니까 자, 이에 반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산층이 제일 많은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산층의 비중이 제일 높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 또는 하 누가 더 많건 상관없어. 상이 더 많고 하 이래도 되고 하가 더 많고 상 이래도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 그 다음에 상 또는 하. 그럼 결론은 중산층의 비중이 가장 높으면 무조건 다이아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거지. 아, 그러면 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나누는 기준은 뭐였냐면 그 사회의 또는 그 집단의 그 국가의 계층의 상중하가 있다면 각각의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즉 그래서 계층 구성원 비율에 따라 우리는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 여기 봐봐. 자, 어디까지 갈까? 기본적으로 다 해야지. 피라미드형과 다이아몬드형 중에 누가 더 사회가 안정적일까? 당연히 다이아지. 다이아는 중앙에 존재한 다수의 중산층이 상층과 하층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요. 그래서 중산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의 안정도가 더 높다라고 해. 그럼 또 다른 표현으로 누가 더 사회 통합 필요성이 크니? 야, 얘가 더 안정도가 높으면 얘는 더 불안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피라미드형을 사회 불안정성이 높다는 걸 양극화가 심하다고 그러잖아. 다수의 하층과 소수의 상층이니까. 그러면 누가 더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크겠어? 통합의 필요성은 피라미드가 큰 거지. 그래서 다시 안정도가 높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지만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면 피라미드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선택지로 나올 거고.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계층 구성원에 따른 비율이었죠? 그럼 시험도 이렇게 나와. 갑자기 이 사회가 피라미드였는데 다이아로 바뀌었대. 그리고 이제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1970년 된 피라미드였는데 2010년도에는 다이아로 바뀌었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로 바뀌었다. OX. 자, 문제 단지 피라미드형만 언급, 다이아몬드형만 언급. 그러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폐쇄형인지 어떻게 알아? 다이아몬드형만 보고 개방적인지 어떻게 알아? 일반적으로 조선과 같은 과거 전근대 사회는 폐쇄형이면서 신분제 사회였, 그러니까 폐쇄적이면서 피라미드였지. 그리고 근대 사회는 좀 성취주의가 중심되면서 다이아몬드형이면서 개방형 사회로 바뀐 건 맞아. 하지만 그런 언급 없이 피라미드가 다이아로 바뀌었는데 이 피라미드가 폐쇄적이다. 알 수 없는 거야. 단서가 없으면. 다이아로 바뀌었는데 다이아가 개방적이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바뀌었다는 자체, 요거 자체, 변화 자체는 개방형이니까 바뀌었겠지. 그치? 그런데 이 바뀜이 단지 뭐야? 뭐 혁명 등에 의해서 갑오개혁 같은 거에 바뀔 수도 있지. 그래서 꼭 하나 다른 단서 없이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로 바뀌었을 때 또는 다이아에서 피라미드로 바뀌었을 때 다른 단서 없이 폐쇄에서 개방 또는 개방에서 폐쇄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여부를 알려면 문제에
이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 근데 이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알 수 없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계층 구성원 비율에 따라 피라미드형과 다이아몬드형을 나눴는데 자, 또 뭐가 존재하냐면 피라미드형 외에 양극화가 더 심한 모래시계형이 존재합니다. 모래시계형이 존재해요. 그럼 모래시계형은 굳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가 상층, 여기가 중층, 여기가 하층 이래가지고 중산층이 원래는 뭐 피라미드건 다이아건 엄청나게 많았어야 되는데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해서 붕괴된 하층으로 떨어진 거, 이런 거 우리가 모래시계형이라고 해요. 그럼 너네가 볼 때 피라미드형도 하층 궤적이 제일 높아서 양극화가 심한데 모래시계형은 양극화가 더 심하겠지. 그럼 모래시계 계층 구조에서 계층 구성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하층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상층, 그리고 모의 비중이 제일 작다. 중산층의 비중이 제일 작다. 그래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사회 구조를 우리가 모래시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계층 구성원 비율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서 항상 너희들 문제 풀 때 피라미드형이냐 다이아몬드형이냐 모래시계형 체크하는 거. 근데 한 발 더 나갈게. 잘 봐. 자, 만약에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됐어. 그러면 정보화 사회 때만, 정보화 사회 이전에가 이제 산업 사회였잖아. 그럼 산업 사회에서는 피라미드형도 존재하고 다이아몬드형도 존재했겠지.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산업 사회에서 피라미드와 다이아가 존재했는데 정보화 사회로 변했을 때 정보화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래시계형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하겠지. 정보화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정보화에 의해서 오히려 정보 격차가 더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야 라는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피라미드형도 있지만 심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모래시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정보화 사회가 빈부격차를 엄청나게 완화시켜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보는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로 보겠지. 근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만약에 정보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원래 이게 다이아잖아. 근데 정보화 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면 다이아로 변하고요. 더 낙관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층이 더 감소해, 하층이 더 감소하고요, 중층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 이거 우리가 타원형이라고 해요. 타원형. 오케이? 자, 이제 설명할 거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기준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우리 이제 119페이지 봐봐. 2번. 계층 구성원 비율에 따라 일단 피라미드형이 있죠? 그 다음 다이아몬드형이 있고, 자, 밑에 보면 수직적 계층 구조, 수평적 계층 구조 있는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수특에서 언급하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 3번에서 정보사회 계층 구조 있죠? 그러면 자, 모래시계형은 정보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밑에 타원형 봐봐. 중산층의 비중이 더 두꺼워지는 거야. 그럼 타원형은 그냥 정보화 사회를 낙관적으로 본다.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정보화 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형. 근데 다이아몬드형 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타원형까지 언급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너네가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사회이동을 봐야 돼. 아, 그런데 사회이동 시간이 애매하네. 좀 끊어서 봅시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자, 그럼 쉬었다가 121페이지 사회이동 볼게.